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13일 금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발표된 이 미국의 8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부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3대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렇게 빅테크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엔비디아가 1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미증시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업종별로 살펴보자면은 모든 섹터가 상승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추석 이후에 펼쳐질 FOMC와 또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에 따라서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상승 출발 후에 현재는 윗꼬리 달고 상승분을 반납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3% 밀리면서 2,5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5,600억 넘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 그리고 연기금 다양한 주체에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요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위에서 5위까지의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투톱 오늘 이 삼성전자는 2%대 다시 밀리면서 64,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BNK 투자증권에서 이 중국과 또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게 부담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8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블랙웰 출시가 지연됐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오늘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1,000억 원대 의약품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1.85% 오른 98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오늘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51% 하락하면서 72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알테오젠과 HLB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는 빨간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오늘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또 1.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 또한 2%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로는 저 PBR주 쪽으로 은행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금융지주 4%, 또 JB 금융지주 4%, KB금융도 3%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해리스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새 3사들도 함께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AI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반도체로서의 수급이 또 2차 전지로 옮겨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 기업들은 캐즘으로 인해서 투자를 줄이고 좀 규모를 축소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 공시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제조사에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8,454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8.8%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와 판매 및 공급 지역,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 유지 목적으로 공시를 연말까지 유보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계약에 대해 공시 유보 내용 중 기한 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시 매출액의 38% 규모면 굉장히 또 큰 대규모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이니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는 6%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1조 원대 이상의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요, 작년 6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해서 이러한 영업 부진이 나타나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굵직한 계약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월에는 삼성 SDI와 10년간 40조 261억 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7년간 30조 2,595억 원 규모의 이 초대형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 5월부터 총 107조 2,699억 원의 수주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수주 공백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406억 원에 그쳤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영업이익 724억 원보다 318억 원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9,155억 원을 기록해서 6개 분기 만에 매출이 1조 원대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리튬 등 핵심 원료 가격 약세로 인해서 매출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때문에 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이 투자 규모 축소와 또 자산 정리 등을 통해서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2026년 생산 목표를 양극재는 연간 45만 5천 톤에서 39만 5천 톤으로 줄였고요. 또 음극재 역시 연 22만 1천 톤에서 11만 3천 톤으로 감축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화요일 코발트와 함께 추진하던 이 포항의 니켈 재련 그리고 전구체 공장 투자 검토를 중단한 바 있기도 하고요. 또 OCI와 세운 합작사죠. 이 P&O 케미칼의 지분 51%를 OCI에 전량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 측에서는요, 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지난해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을 개시한 뒤에 수율 향상으로 수익성 지속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 경쟁력 있는 저가형 전기차 제품군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양극재 판매량 역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양극재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반기보다 좀 실적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교보증권에서는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1.6% 상승한 1조 2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36.4% 늘어난 229억 원으로 전망을 하면서 2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양극재 물량 증가와 또 이 기초 소재 부문의 대규모의 수리 정상화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4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8.1% 감소한 4조 2,7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2.9% 상승한 907억 원, 영업이익률은 2.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음극재 사업부의 IRA 유예에 따른 판매 부진과 또 고정비의 증가, 그리고 추가적인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이 동반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IBK 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3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9.4% 상승한 1조 20억 원, 영업이익은 QOQ 기준으로 998.7% 증가한 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 전분기 대비 2.7%포인트 늘어난 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가이던스 하향 제시로 인해서 대표적인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인 M86의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이니켈 제품의 출하량이 견고하기 때문에 전체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탈 가격 하락분도요, 상반기 대다수 좀 반영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3분기 평균 판매 단가는 3%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양극재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9% 늘어난 6,1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음극재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는 또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S투자증권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DS투자증권에서는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4% 감소한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2.4% 증가한 1,121억 원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인식했던 기초소재 일회성 비용은요, 3분기부터 해소가 되면서 경상 수준의 실적을 기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양극재 판매량 가이던스는 기존 7만 톤에서 또 5%에서 10%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얼티엄 셀지향 판매는 이 재고 상황을 감안시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N65의 감소는 N87이 대체를 하면서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가도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인해서 이 평균 판매 단가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하이니켈의 수율 개선과 또 믹스 확대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흑연 평가 손실도 제공품까지 선제적으로 인식을 했던 만큼 이 추가적인 인식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음극재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좀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극재가 상쇄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익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음극재에 대한 수익성은 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양극재에서 채워가다 보면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포스코 하면 2차 전지 소재 투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포스코 그룹에서는 요즘 전기차 캐즘에도 2차 전지 원자재에 대한 이런 신규 투자 기회를 또 활발하게 또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 그룹에서는요, 이 전기차 캐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또 투자 경쟁도 완화된 지금이 오히려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가격이 1kg당 $10를 조금 넘는 지금이 새로운 광산이나 염호를 잡을 절호의 타이밍이라면서 이 칠레 염호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고요. 또 호주에서 새로운 광산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과 $4천만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도 신규 리튬 광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광산들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요, 2차 전지 소재는 이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룹에서 진행하는 매각 등 사업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진할 동력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 화유 코발트와 포항에 설립하기로 했던 전구체 공장을 철회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저수익 사업 120여 개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좀 2차 전지 원자재 관련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미와 남미 그리고 호주를 오가면서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포스코그룹은 1981년 이 호주 원료탄 광산 투자를 시작으로 20건 이상의 원료 개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 필바라 미네랄스 지분 투자와 또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강권 인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포스코그룹은 최근에 이 칠레 정부가 진행하는 마리쿤가 염호와 그리고 알토 안디노스 염호 등 두 곳에 대한 민간 입찰 개발에 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 톤으로 세계 1위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마리쿤가는 칠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리튬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포스코 퓨처엠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코스피 기업은요, 롯데리츠입니다. 이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이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다라는 점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롯데리츠가 2조 3천억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상장 리츠사입니다. 롯데쇼핑과 또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함께 이 부동산 책임 임대차 계약과 또 지분 투자를 위해서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0월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50%를 보유한 롯데쇼핑이 되겠고요. 소액 주주 비율은 43.7%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리츠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는 점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롯데리츠가 또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증자를 한다는 거는 좀 투자에 나서겠다 이런 목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롯데리츠는요, 채무 상환과 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67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L7 호텔 강남타워를 3,300억 원에 편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달 말에는 L7 호텔 강남투어 투자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은요, 강남 권역 핵심 입지인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고요. 또 오피스와 호텔, 리테일 운영이 모두 가능한 복합시설입니다. L7 호텔은 이 호텔 롯데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고요. 오피스 성격도 지니고 있어서 좀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롯데리츠가 리테일과 또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15개 실물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테일 자산이 현재 95%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내년 이후에는 리테일 비중을 70% 이내로 좀 줄이면서 수도권 소재, 핵심 권역 입지 자산 편입을 좀 우선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롯데리츠가요, 최근에 이 한국투자증권과 또 KB증권, 삼성증권 등을 주관사로 선정하고요. 또 증자 작업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를 중심으로 인수단이 꾸려지면서 9월 중에 이 증자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자 목적은요, 신규 자산 편입인데요. 다만 일부 금액은 과거 고금리로 받았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겠다라는 점이 업계 설명이었고요. 이렇게 자금 조달에 좀 나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리테일에 편중이 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오피스와 호텔 등으로 좀 확대하기 위함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피스나 호텔 등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롯데리츠의 현재 상황 함께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롯데리츠가 또 단기 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공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12일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롯데리츠가 만기를 앞둔 1,250억 원 규모의 사채 차환을 목적으로 해서요, 자금 조달을 진행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우선 이달 1,250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하고요. 다음 달에 좀 동일한 금액으로 담보 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선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해서요. 한 달 기한으로 1,250억 원의 단기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 단기 시점은 이달 19일 그리고 만기일은 10월 7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9월 만기가 좀 다가오는 1,250억 원 규모의 제5회, 2회 그 담보 부사채를 차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는 이렇게 1,250억 원 규모의 담보 부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9월에 발행한 단기 사채를 좀 차환하기 위함이다라는 점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다음 달 7일과 발행일이 다음 달 7일이고요. 또 상환일은 2027년 10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담보 자산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롯데리츠가요. 이 같은 조달 방식을 통해서요. 단기 사채를 일시적으로 활용한 이후에 담보 부사채 발행 비용을 좀 절감하려는 목적이다라는 점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 임대 수익을 또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이다 보니만큼 대표적으로 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투자가 있었을까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난 5월에는 이 서초구 소재의 오피스 DF타워가 있습니다. 이 DF타워를 보유한 코랑코 더원 그 강남 1호 리츠 우선주에 70억 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지분은 3.5%고요. 또 DF타워는 최근 5년간 공식률이 0%라고 합니다. 이렇게 0%를 기록할 정도 우량 오피스인데요. 현재 두나무가 이 본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롯데리츠의 보유 자산은 롯데백화점 6개 점이 있었고요. 또 롯데아울렛 3개 점, 그리고 롯데마트 5개 점, 그리고 롯데마트몰 김포 물류센터와 코랑코 더원 강남 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좀 대부분 자산이 이 롯데 쇼핑 점포 등 유통 관련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유상 증자로 인해서 호텔과 오피스로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겠다라는 각오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롯데리츠가요. 유상 증자로 모집한 자금을 통해서 계열사인 호텔 롯데로부터 이 자산을 인수할 가능성도 큰데요. 또한 이 롯데물산이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롯데리츠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롯데물산이 향후 롯데웰푸드의 영등포 공장과 또 롯데 칠성음료의 서초동의 음료 공장을 매입을 해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롯데물산이 개발한 부동산을 롯데리츠가 매입을 하고 이 리츠가 보유 중인 자산을 롯데물산이 관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 좀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호텔 롯데가 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편입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우량 자산 확보 또한 계속해서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츠에 대해서 이 증권가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3,700원에서 4,6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조달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이게 배당컷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또 최근에 공시한 이렇게 L7 호텔 강남 편입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더욱더 확대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룹 자산에 편입을 해서요. 배당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률이 높은 외부 자산을 좀 편입하려는 전략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이 리츠 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먼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도 역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리츠 시장 자산 규모가 또 내년에 15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국내 리츠 시장 자산 규모가요. 내년에 150억
150조 원까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확대되겠다라는 전망인데요. 이 한국리츠협회 회장은요, 여의도 리츠협회에서 열린 이 상장 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리츠의 자산 규모가 곧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더 인하가 된다면 자산 100조 원 달성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리츠 시장이 선진국처럼 켜지려면 이 양도세 과세 이연이나 취득세 할인 등 혜택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한국리츠협회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리츠 대중화를 위해서 배당 이익에 대한 세율도 낮춰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2억 원 이상 또 1년만 가지고 있으면 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요건을 좀 완화해 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요, 이 리츠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일본도요, 리츠가 취득하고 있는 이 부동산 취득세를 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리츠 운용사들은 리츠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 있고 재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특화된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는요,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주거와 물류센터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미국에서 현대식 물류센터 임차 수요가 꾸준히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주택 구매 능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약화가 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하기 때문에 확대할 전망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리츠가 이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자금으로 인해서 국내외 물류센터 그리고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 좀 각종 부동산 자산에도 투자를 한 뒤에 이 임대료 등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다시 배당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리츠는요, 주식처럼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또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당 수익률도 좀 높은 편이어서요. 해외에서는 이 리츠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츠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운영 리츠 수가 375개고요. 또 운용 자산은 98조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전체 리츠 중에 상장된 것은요, 모두 24개고요. 시가총액이 8조 247억 원 규모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리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시장 2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퓨처엠의 공시 요약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차 전지 제조사에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8,454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8.8%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와 판매 및 공급 지역,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 유지 목적으로 공시를 연말까지 유보했는데요.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계약에 대해 공시 유보 내용 중 기한 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이 1조 원 이상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작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요.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한 영업 부진 속에 포스코퓨처엠이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리츠 공시 요약입니다. 이 롯데리츠는 세무 창안과 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67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L7 호텔 강남타워를 3,300억 원에 편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롯데리츠가 만기를 앞둔 1,250억 원 규모의 사채 자환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 자금 조달을 진행합니다. 우선 이달 1,250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하고요. 다음 달에 동일한 금액으로 담보 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호텔과 오피스 등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점이 주요 전략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이 단순 이렇게 좀 살을 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당뇨나 이런 성인병의 이러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또 다양한 제형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들거나 또 경구약 그리고 라파스와 대원제약 같이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와 같은 이러한 신약을 또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비만 치료제 더 이상 좀 테마가 아닌 섹터로 봐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10월에 일론 머스크의 이 다이어트 비법으로 꼽히기도 했던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비만 치료제들 요즘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또 인벤티지랩이 대규모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15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조달과 24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전환가액은 18,984원으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205만 4,361주이며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은 17.04%에 해당합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 9월 20일부터 2029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주가에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인벤티지랩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11%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좀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또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좀 하락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주로 이렇게 좀 재무 여력이 또 충분치 않은 기업들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발표한 이 11일에는요, 이 인벤티지랩의 주가가 전일 대비 5.52%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악재로 여겨지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 조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세를 지속한 배경에는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이 향후 비만 치료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등은 주 1회가 투약 주기라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업계의 최대 목표는요, 보다 이렇게 체내 지속 시간이 긴 이 월 1회 제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획기적인 투약 편의성 제고로 인해서 이 치열한 시장 경쟁 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벤티지랩 역시 이 초기 약물 과방출을 방지하고 또 균일한 제품을 유지하는 데 특화된 IVL 드럭 플루이딕 플랫폼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도 이 390억 원 중에서 150억 원을 이 자체 GMP 시설 구축에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이 IVL 드럭 플루이딕 플랫폼 관련 파이프라인은 위더스 제약과 생산 협력을 체결해서 현재 인벤티지랩 전용 장비를 위더스 제약의 GMP 사이트에 설치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요, 현재 이 회사가 IVL 드럭 플루이딕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데다가 최근에 또 이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수요 등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체 GMP 시설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벤티지랩 관계자는요,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물질의 감량 효과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장기 지속형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지속형 기술로 인해서 좀 치열해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차별성을 보이겠다라는 게 인벤티지 랩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월 1회만 투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되게 편의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장기 지속형 기술 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네, 인벤티지랩은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물을 가느다란 관을 통과시켜서 작은 방울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울이 서서히 체내에 녹으면서 안에 든 약물이 방출이 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인벤티지랩 측에서는요, 이 당사의 장기 지속형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투약 직후에 이 혈중 농도가 치솟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약물의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벤티지랩은 이미 스케일업을 마친 상태여서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좀 다양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적용한 것은 또 인벤티지랩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벤티지랩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 탈모 치료제인 IVL3001과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IVL3003 등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주사제인 거고요. 탈모 치료제 IVL3001은 이 호주에서 임상 1상을 마치고 또 국내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IVL3003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 있고요. 또 중독 치료제인 IVL3004는 호주 임상 신청 단계를 밟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측은 이 복약 수능도가 낮은 이렇게 매일 먹는 약에 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매일 투약이 힘든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또 중독 환자들에게는 이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작은 미립구의 제형으로 만들면서 주사기의 바늘 굵기도 가늘어졌습니다. 인벤티지랩의 중독 치료제의 경우는요, 이 경쟁 제품은 바늘의 굵기가 0.91mm인데 반해서 인벤티지랩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0.63mm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을 뿐더러 또 제조 단가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인벤티지랩은요, 지난해 1월 유한영행과 세마글루타이드의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을 맺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서 양사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약효 지속 기간을 1개월로 늘린 이 IVL3022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이 위고비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플랫폼은 인벤티지랩 고유 권한으로서 독자적 기술 수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장기 지속형 치료제, 탈모 치료제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더 편의성이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일 먹으면 또 힘들잖아요. 맞아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중독 환자들에게는 더 좋은 이렇게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비만약 시장이 좀 커지는 만큼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시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은 어떻게 이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은 또 저희가 공시투데이에서 한번 다뤘었던 그런 네. 기업이죠. 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요, 체내에서 분해되는 구슬에 약물을 넣어서 몸 안에서 좀 일정한 농도로 천천히 퍼지게 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뇨와 또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PT403 그리고 404를 확보했습니다. 펩트론은 이 시장 내 노보노디스크 또 일라이릴리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사와 관련 기술 이전을 위한 또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펩트론 역시도 이러한 좀 시설 투자를 위해서 지난달 16일에 이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운영 자금 550억 원 그리고 시설 자금에는 65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증 규모 자체에도 좀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 외부 투자 유치가 아닌 그리고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증자라는 점에서 좀 주가 하락의 우려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페트로는 이 조달 자금 중에 시설 자금을 목적으로 한 650억 원을 이 장기 지속형 의약품 신규 생산 시설에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현재 10배 수준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 상반기 페트론의 생산 시설 가동률이 53.6%였던 만큼 이 미래 수요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점에서 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앞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동아 ST도 있는데요. 이 동아 ST는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와 이 글로벌 일상을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DA1726 등을 이러한 1개월 지속형 치료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이뮤노포지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요, 중간 단계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면서 특히나 이 DA1726뿐만 아니라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등을 포함한 계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벤티지랩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 빅텍입니다. 방위 사업체 기업인데요. 코스닥 시장엔 2003년 2월에 진출을 했고요. 1990년에 군용 전원 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자전 시스템과 정보 감시 시스템, 그리고 고전압 전원 공급 장비 등 또 공공 자전거 시스템 등 좀 혁신적인 기술과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요. 이 방산 산업과 또 민수 사업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요. 오랜 개발과 또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전 그리고 군용 전원 그리고 특수 목적의 전력 변환 장치 등 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민수 분야에서는요, 이 공공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등 이 태양광 인버터 제품 등과 또 융복합을 해서요, 이 시장 선도적 제품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먼저 좀 공시 살펴보기 전에 이 빅텍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4거래 연속으로도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0.74% 상승하면서 4,755원 지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요. 5년 전에 2,000원대였던 빅텍 주가가요. 19년 3월에는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증시에 대한 조정이 좀 심해지면서 1,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대북 갈등이 좀 고조가 되면서 좀 방산주 관련된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2연속으로 좀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방위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었죠. 그때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신기했던 게 8월 5일에 지난 폭락장에서는 좀 빅텍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북한의 또 대남 오물풍선이 부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주가가 또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빅텍 좀 K 방산의 숨은 주역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전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좀 주가에 훈풍이 불어지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K 방산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빅텍 이렇게 좀 다양한 방산 부품들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해진 공시 내용도 좀 이러한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빅텍이요. 아무래도 레이저 빔과 또 육해공에 이르는 다양한 방산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위 산업 발전에 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 공시는요. 하나시스템과 51억 7,987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이 추가 발주에 따라서 계약 변경 공시였는데요. 계약 내용은 TMMR, 이 후속 양산 공급 계약이고요. 계약 기간은
6월 7일부터 2025년 8월 28일까지고요. 계약 금액은 102억 8천만 원에 이 매출액 대비해서 13%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부품 공급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의 레이저 빔과 또 전투기 KF-21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고요. K2 전차를 비롯해서요. 그 잠수함에도 방향 탐지 장치 수주를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이 레이저 대공무기에도요. 이 소형 무인기인 이 레이저 발진기용 전원 공급기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빅텍 관계자는 향후에 이제 주목받을 기술로 좀 판단을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요. 다양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5월까지 레이저 포용 이 전원 공급기를 지금 공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폴란드 수출 중인 K2 전차에 지금 열상 유닛도 수주해 공급 중인 만큼 좀 계속해서 좀 수주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빅텍이 좀 앞서 봤던 그런 자료와 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방산업체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이 방산업체로 지정됐다라고 13일에 밝혔는데요. 지난 11월에 이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해서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이 방산물자라는 것은요, 이 군 전용 물자 중에서도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또 엄격한 품질 보증을 위해서 이 정부가 지정을 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빅텍이 개발한 이 함정용 소형 전자전 장비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물자로 지정된 이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는요, 이 장보고급의 잠수함에 적용이 되는 장비인데요. 이 항공기와 또 함정, 레이더 등에서 방사가 되는 위협 신호를 또 수신하고 분석하고 식별해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빅텍이 2015년에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 주간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4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전자전 전문 기업인 빅텍이 현재 이렇게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와 또 해상 초계기, 또 전자전 체계용 신호처리 장비 등 좀 국산화 개발에도 좀 매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빅텍 대표이사의 말을 따르면요. 이번 방산 물자와 또 방산업체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양산에도 곧 착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전자전 전문 기업으로서 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적의 성능을 좀 구현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하고 있고 자주 국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빅텍 이렇게 좀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캐나다 부품 업체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캐나다 글로벌 항공 부품 공급 업체에도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프로펠러와 또 단종 부품에 대한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빅텍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동률을 향상하고 기여할 방침이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빅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의 공시 요약입니다. 인벤티지랩은 15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조달과 24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0%고요.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적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텍 공시 요약입니다. 하나시스템과 51억 7,987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추가 발주에 따른 계약 변경 공시로 계약 내용은 TMMR 후속 양산 공급 계약입니다. 또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방산업체로 지정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또 기업의 소식들 여러분의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